시황 잘 보셔야 돼요. 시황. 시장의 흐름을 못 보는데 내 계좌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미국장이 3%대 급락이 나왔다. 월요일날 우리나라도 개파락 출발할 수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저도 순간적으로 방송국 오면서 아차 했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급락을 하면 아예 뭐 시장하고 반대되는 종목, 시장 흐름에 반대되는 종목 사서 뭐 테마주 사서 수익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원금 회복하려고 거기에 쫓아다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옥석 가리기 잘 하셔야 돼요. 옥석 가리기 하셔가지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시장에 남아있는다. 시장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원금 회복 그리고 또 수익을 목적으로 남아 계시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경기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자신감. 그걸 갖고 계시니까 남아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전체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쉬셔야 되는 게 옳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시장이 안 좋으면 주중에 어떻게 했어요? 1%씩 빠질 때. 1%씩 빠지면 종목이요. 양시장 합쳐가지고 2,000 종목 이상이 빠져요. 오르는 게 200종목, 심할 때는 100종목도 안 오르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2,400개에서 100종목 오르는데 그것도 오른다고 딱 오르는 것도 아니고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로 수익을 크게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 시장 상황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옥석 가리기. 어떻게? 이 종목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미국의 정책 테마, 우리나라의 정책 테마. 테마라고 표현하기도 어설프다 할 정도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는 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리고 빅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에서 옥석 가리기. 여기에 빠져 있는 건요. 금요일날 그나마 탄력을 일부 줬던 IT에서 그리고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시황 보시면요. 지난 5월 19일 4월부터 미국장 무너져. 그때부터 해서 국내 증시도 어려워. 금리, 환율, 유가, CDS 프리미엄 다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5월 25일, 19일 이후에 25일 날 왜 이렇게 미국이 빠지나요? 자, 기업 실적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또 설명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는요. 6월 16일 우리나라가 6월부터 초점 박살. 그냥 맥없이 물러져요. 우리나라가. 그 이유도 뒷부분에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CPI, PPI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요거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 나와서 오늘은 종목 위주로 좀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또 다시 보여드려야 돼요. 8월 20일 날 보여드렸던 이 자료 내용과 그리고 해석 부분을 또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대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금리 문제죠. 미국장이 강세를 띠다가 급격하게 3%의 급락으로 연출된 건 뭐예요? 그렇죠.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지금 현재 기준에서 금리 인상 또 빅스텝 밟을 수 있어? 자이언트 스텝 밟을 수 있어? 야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또 진짜 침체되는 거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의 기준은요. 금리의 기준은 일단 2.5%씩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4번 연속 올렸어요. 근데 이 금리의 위치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 15년부터 15년 12월이죠. 15년 12월부터 해서 금리를 올려서 언제까지 올려요? 18년 12월까지 올립니다. 근데 이때는 올리다가 다시 조정을 줬죠. 금리 조정을. 금리 인하를. 그럼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언제였어요? 정확히 따질 때. 경기가 살아나서 바닥에서 돌려서 금리를 인상하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미리 선제적으로 잠재워 놓는 그 흐름이 2006년 6월부터
죄송합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에 FOMC 회의가 8번 열려요. 그럼 몇 번 올린 거예요? 그렇죠. 16번 플러스 한 번 더 17번 올립니다. 한 번에 25bp씩 17번을 한 번도 안 쉬고 올려요. 한 번도 안 쉬고 17번을 올리면 얼마를 올리는 거냐면 1%에서 4.25%포인트를 더 올려서 결국은 5.25%까지 올린 겁니다. 그럼 지금의 기준은 얼마예요? 5.25가요? 지금 2.5란 말이에요. 지금 2.5. 5.25가 아니라 지금 2.5란 얘기입니다. 2018년 12월 달에 금리 정점이 2.5였어요. 미국 증시 기준에. 미국만. 그럼 그때 금리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때하고 죄송합니다. 차이는 뭐가 있어요? 그때하고 차이는 그때보다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다. 화폐 가치가 그만큼 훼손돼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뿌려놓은 돈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동산이 들썩이고 주식시장이 3,300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 금리의 기준이라면 버겁지 않다. 5.25까지 올려놨었던 금리였었던 거예요. 지금 2.5라면 아직까지는 맨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려할 정도 수준의 금리 고공행위는 아니야. 선진시장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는 선진시장의 금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놓고 보시는 부분이 미국 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와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금리 역전 현상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는 건 어떤 거죠? 캐리 자금이 나간다는 거죠.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나간다. 근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얘기합니다. N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금리만 바닥금리였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일본의 금리만 제로금리. 예전부터. 언제? 2000년대 초반 중반에도. 근데 그 당시에 2006년 6월 달에 미국 금리 얼마라 그랬어요? 5.25라고 그랬죠. 5.25 금리와 제로 금리의 격차.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미국에 갖다만 놔도 5%의 수익이 난다.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 근데 지금은요. 선진 시장의 금리가 대바닥 금리로 다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글로벌 시장에 그렇게 막 금리의 격차를 노려서 들어오는 자금이 깔려 있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미국 금리의 요 미묘한 차이, 그 이전부터 요 차이를 가지고 미국 자금이 우리나라의 금리만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 있어서 그 금리 때문에 빠져나간다.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동안 유행했던 와타나베 부인의 N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벌써 안 나온 지가 10년이 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경제 논리에 따른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런 얘기를 금리 격차에서 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그 증거, 윤정도 얘기가 윤정도가 학자분들도 아닌데 그 근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2006년 6월 달에 미국 금리 5.25%까지 올려놨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 4%였어요. 4%에서 4.25.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소 0.5%포인트, 1%포인트 그 금리 격차가 미국과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자금이 빠져나갔느냐? 글쎄요. 이 당시에 환율이 문제가 됐느냐? 좀 이따 환율 보겠습니다만 환율로 인해서 환율이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 환율이 올라요. 미국 달러가 올라요. 우리나라가 1,300원을 넘겼어요.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외국인이 빠져나가서 환율이 이렇게 됐냐? 아니요. 이 당시 기준에 금리 격차 당시 기준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900원을 이탈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내용을 못 알아듣겠다. 그게 가장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듣다 보니까 옆에서 뭐라고 했을 때
흔들리신단 말이야. 지금은요. 윤정도 얘기 들으니까 조금 나도 오락가락해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는 지표 하나도 안 보여주고 얘기하는데 윤정도는 뭔가 보여줘. 다시 볼까요? 자, 글로벌 시장의 선진 시장의 금리가 지금 어떻다고요? 문제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고 전혀. 금리 격차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금리 격차로 인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 실질적인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은 지금 현재 유독 미국 달러가 강세를 띈다는 거예요. 지금의 글로벌 시장의 문제는 뭐예요? 어찌됐건 미국 쪽에서의 문제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거죠. 물론 영국 쪽의 흐름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문제잖아요. 미국의 문제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아니 달러가 그러면 약세를 띄어야지. 전체적인 문제, 경제가 골마 터져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된다면 미국의 달러가 리먼 브러더스 터질 때처럼 서브프라임 터질 때처럼 곤두박질 치고 엔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세가 이루어져야죠. 근데 지금 미국의 인덱스가 6개 통화에 대한 인덱스 기준이죠. 그 6개 통화 중에서 주요한 3개의 통화 엔, 유로, 파운드 나머지 이제 뭐 캐나다 달러라든가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이런 건 영향이 제한적이니까 이 3가지의 화폐 기준에 있어서 한쪽에 유독 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화에 대해서만 유독 더 달러가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돌리든 혹은 케이블 TV를 경제 TV를 넘기다가 보든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 가끔 보면은 시청자분들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표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지금 올해 글로벌 시장의 각 주요국의 환율, 화폐의 평가 절하가 우리나라 지금 1,300원 넘겨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크지가 않아요. 일본은 올해 들어서만 작년도 필요 없어.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절하가 돼 있고 유럽과 영국도 13%, 14% 절하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1,300원이면 난리가 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툭 하면 건드려서 하는 얘기가 환율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1,300원 넘겨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 거야. 이렇게. 앞으로 만약에 더 올라간다, 환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가정해도 이 환율이 원화가 더 약세를 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야, 지금 주식 팔아서 1,300원만 주면 1달러 살 수 있는데 야, 한 달 지나면 1,500원 주고 1달러 사야 되면은 야, 이거 내 손실이 큰데 환차 손이 큰데 그래서 나가는 자금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인 것처럼 막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 놓고 최근 들어서 2,50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올 때 아니 기간도 사겠지만 외국인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다가 환율이 오르는데 왜 외국인이 왜 사지? 지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도 몰라 그게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경제학 논리상 원화가 약세를 띠고 달러가 강세를 띠면 외환자금이 나간다라는 개념이 경제학 논리상 일부 형성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윤정도 얘기도 듣지 마시라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이 당시의 기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당시의 기준을. 원화가 약세를 띠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면은 원화가 초강세를 띨 때 900원까지 내려왔어. 이 당시는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900원까지 내려오면 엉엉엉엉 울어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그 이러고 있다 귀가 쳐가지고 왜 울어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띄어서 우리나라의 GDP의 70%가 수출인데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망할 것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글로벌 경기가 난리가 나서 조선업황이 그냥 30년 만에 초호황세가 나와서 그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달러 결제받고 그 달러를 가져다가 원화로 다시 결제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월급 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원화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수출 기업들의 애국심 마케팅에 흔들리던 그 시대죠. 그때는. 그 방송 나와서 자기 생각 아무것도 없고 신문 뉴스 내용 보고 엉엉엉엉 울어.
그것도 주식하는 분들이. 왜 울어요? 경기가 그렇게 좋아서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때 당시 폭등 난리 아냐? 2003년도 500포인트에서 512에서부터 2000을 넘기는 500에서 2000을 넘기는 폭등 시대에 원화가 초강세 900원이 이탈되는 초강세 속에서 외국인들 팔았죠. 주식시장에서. 다만 지금의 기준하고 비교해 보세요. 환율이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경제학 이론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돼요? 환율이 이렇게 강세를 띄면 외국인이 산다. 환율이 약세를 띄면 외국인이 판다? 이때는 왜 파냐고. 얼마 팔았는데? 55조. 55조를 팝니다. 2005년 7월부터 2007년까지.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2조씩 팔았어요. 지금의 2조보다 더 크죠. 왜? 이때 당시는 지수도 더 낮았으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달러가 강세를 띈 거구나. 거기에 특히 이처럼 엔화처럼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또 강세를 띠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비이성적인 원화의 약세를 띠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을 깊게 못 드려요. 예? 언제? 일요일 날 야간 21시에 일요일 날 야간 21시에 또 교육해드리고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세요. 선착순 100명이야. 자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들어오시면 장중 내내, 주말 내내, 장중 내내 또 아침 7시부터 평일 7시부터 1시간 동안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매일매일 평일에 진행해드리죠. 그때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응? 외국인의 지분이 증가하면은 시장이 오를 것 같습니까? 외국인이 사면 시장이 올라요? 응? 외국인이 사면 시장이 올라? 그런 단순 논리를 갖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IMF 터져가지고 한국 외국인 지분한도 풀어주세요. 그럼 내가 자금 지원해 줄게. IMF가 그랬죠. 외국인 지분한도 풀면은 외국인이 옆집에 있는 토마스야? 뒷집에 있는 뭐 하이디야?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를 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들의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투자해준 펀딩 자금이나 아니면 뭐 기업에서 펀딩해준 그 펀딩 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돼. 그럼 한국이나 동남아가 외환 위기로 난리가 나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분한도 풀어줬다고 위로 그냥 막 빵빵 사주나? 야, 윤정도 갖고 있으면 다 팔아라 하면서 위로 막 빡빡빡 올려줘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폭등을 하는데도 원하는 900원을 이탈하는데도 외국인들이 55조를 팔 때 외국인은 왜 팔까의 기준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파는 거를 누가 들어 올리는지 이거 다 외국인이 파는 거예요. 기관들이 다 잡아서 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기관은 뭐예요? 기관도 뭐 그냥 기관 투자자 아니지. 우리랑 똑같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지 않고 간접 투자로 자금을 밀어 넣는 거. 내년 상반기면 다시 또 이야 시장 사상 최대치 신고가 될리야 이럴 때에 자금을 밀어 넣는 거. 그런 기준에서의 흐름을 우리는 이후에 만끽을 해야 돼요. 와, 오늘 시황 너무 길어졌어. 유가 부분도요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동이 커진 것 같았지만은 결과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요만큼의 높이 고수준만큼 오르고 실질적으로 중단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유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유가의 부분은요. 지금 현재 기준에 전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에너지 집약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차 오일 쇼크 당시 분홍 색깔이 유가가 강세를 띠는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1차 오일 쇼크 당시,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공급자에 의한 물가 불안정, 인플레이션이었단 말이에요.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유가 강세, 수요에 의한 유가 강세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집약도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될 수준은 아닙니다. 경제 동향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뭐 잡혔다 이게 아니고 2022년 1월 달까지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였어요. 지금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2022년 1월 달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요 자리예요. 2022년 1월 사상 최대치 신고가 7%는 신고가고 9% 수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잡혀져 있죠. 이거는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에너지와 식품을 뺀 거. 퍼센테이지가 일단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놓고 보는 게 CDS 프리미엄이에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문제가 되고 국내 증시가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 발행할 때 이자율이 리먼 때처럼 7% 저렇게 올라가야 돼. 700bp. 지금은 0.23입니다. 0.23, 0.33 뭐 이렇게. 700bp가 아니라 7%가 아니라 0.3%. 전혀 지금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요일장까지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장이나 유럽, 우리나라, 아시아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돌린 흐름입니다. 돌려놓고 나서의 눌림폭이에요. 너무 크게 위축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차분하게 옥석 가리게 한다. 여기서 뭐 시장 떠나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 IT의 시가총액 비중 대비해서의 시장 움직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움직임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IT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동차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이슈가 있어요. 눌러놓고 있어서 그렇지 그 이슈를 갖고 있는 LG화학 이런 종목의 옥석 가리기. 그 기준을 들여다본다면 그 종목군들의 실적을 들여다보고 대처를 한다면 그럼 앞서 보신 것처럼 52주 신고가 종목 다 잡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현대바이오라든가 두산인프라코, 현대두산인프라코 이런 변동성 종목 매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TBI텍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의 52주 신고가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변동성 종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